명절마다 저는 사람도 아닌 그냥 일꾼이었습니다. 그날 가짜 깁스를 차고 시댁에 들어섰습니다. 나는 결혼한 지 2년 된 며느리입니다. 친정 부모님은 내가 23세 시집 올 때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오빠는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친정이라고 부를 곳이 없었습니다. 시댁이 곧 친정이고 시어머니가 곧 어머니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년 추석이 되면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시댁에 가서 10시간씩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는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 끝까지 배어들고 설거지물에 손이 갈라져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내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일을 해야 집안이 돌아간다. 친정 엄마가 없으니 더더욱 철이 들어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친정이 없다는 게 죄가 되는 건지, 그래서 더 많이 일해야 하는 건지. 시누이는 명절날 예쁘게 차려입고 와서는 옳게 고생 많네라는 인사말 한마디만 남기고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실에서 형제들과 술 한잔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부엌에서는 나 혼자였습니다. 언제나 손에 잡힌 물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팔자인가. 젊은 시절, 꿈 많았던 그 시절이 아득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던 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때는 내 삶도 있었는데, 내 시간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비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첫째 며느리에게는 고생했다. 좀 쉬어라고 하시면서 나에게는 아직 젊으니까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하셨습니다. 첫째 며느리와 나는 겨우 3살 차이인데 말입니다. 그 차이가 과연 그렇게 클까요? 명절 오후 모든 식사 준비가 끝나고 설거지까지 마치면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포만감에 젖어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낮잠을 잤습니다. 나만 부엌에서 다음날 아침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가 되었습니다. 서운함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분노가 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착한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벗어버릴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작년 추석에는 정말 몸이 아팠습니다. 감기 기운에 몸살까지 겹쳐서 열이 펄펄 끓었지만 시어머니는 명절인데 어떻게 아프냐며 타이레놀 2알을 주셨습니다. 그날도 나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어지럼증으로 비틀거리면서도 전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프든 건강하든 슬프든 기쁘든 상관없이 명절만 되면 나는 그저 일하는 기계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만큼은 다르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명절날 나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대접받고 싶었습니다. 아니, 최소한 사람 취급이라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올해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계처럼 반응하더군요. 찬 바닥에 발을 디딜 때의 서늘함, 그것이 명절의 시작이었습니다. 빠르게 세수를 하고 옷을 입는데 거울 속 내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추석 전날엔 예쁜 옷을 입을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부엌에서만 보낼 텐데 뭘 꾸며서 하겠어요.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이미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싱싱한 고등어. 오늘 들어온 거야. 나물 사가세요. 추석 나물. 온갖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 배추김치 냄새,
기름 냄새.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꾹 참고 장을 봤습니다. 나물 8가지, 전 부칠 재료, 고기, 과일까지. 장바구니 4개가 꽉 찼습니다. 손목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택시비가 아까워서 걸어서 시댁까지 갔습니다. 중간에 2번이나 쉬어가며 말이죠.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께서 현관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늦었네. 빨리 들어와서 준비해. 오늘 손님들도 많이 온다고 했거든. 이라는 말씀과 함께 내 손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받아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았지만 네, 어머니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니 어젯밤에 불려놓은 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며느리가 일을 해야 집안이 돌아간다. 친정 엄마가 없으니 더더욱 철이 들어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친정이 없다는 게 죄가 되는 건지, 그래서 더 많이 일해야 하는 건지, 앞치마를 두르는 순간 마치 전투복을 입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12시간의 긴 여정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먼저 콩을 갈아서 동그랑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믹서기 돌아가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온 집안이 기름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동그랑땡 30개를 하나하나 붙이는데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손등에 팔뚝에 닿을 때마다 화끈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전 100장을 붙여야 하니까요. 오전 9시쯤 시누이가 도착했습니다. 새로 산 한복을 입고 예쁘게 화장한 모습으로 말이죠. 엄마, 안녕하세요. 옳게도 안녕.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더니 곧바로 거실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보자마자 표정이 환해지셨어요. 우리 딸 왔구나. 힘들게 왔으니 쉬어라. 차 한잔 할까? 그런데 나에게는 아직 젊으니까 더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셨습니다. 시누이와 나는 겨우 2살 차이인데 말입니다. 감자를 깎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왜 더 젊다는 거지? 내가 왜 더 해야 하는 거지? 거실에서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학원은 잘 다니고. 다정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혼자 계속 일하고 있는데 말이죠. 10시 반쯤 큰아주버니네 식구가 왔습니다. 형님은 임신 중이라며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몸 조심해야 한다며 과일까지 깎아주셨습니다. 나도 임신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명절 일을 다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점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나물 8가지를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고 잡채를 볶았습니다. 가스레인지 4개를 모두 켜놓고 동시에 요리하니 부엌이 찜통 같았습니다. 등에 땀이 줄줄 흘러서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소음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노는 소리, 어른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부엌에서는 나 혼자 지글지글 볶는 소리, 찌개 끓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만 났습니다. 마치 2개의 다른 세상 같았어요. 남편이 한번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고생 많다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는 다시 형들과 술잔을 기울이러 갔습니다. 고생한다는 건 알면서 도와주지는 않는 거죠. 그냥 말로만 위로하고 끝인 거였습니다. 내가 왜 고생하는지는 알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상을 차리는데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손바닥에는 벌써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식구들은 맛있네, 잘했어, 한마디도 없이 묵묵히 드시기만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기름때가 끼어 있는 그릇들, 끈적끈적한 젓가락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자꾸 눈물이 났어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오후 2시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다시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끝이 없었어요. 또 다른 손님들이 온다며 시어머니가 추가 주문을 하셨습니다. 탕수육도 만들어야겠다. 너 요리 잘하니까 부탁한다. 그때 문득 어릴 적 추석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준비하시던 모습,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도와 과일을 깎으시던 모습, 그때는 온 가족이 함께 준비했었는데 말이죠. 어머니는 힘들어도 늘 웃으셨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먹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시면서요. 그런 어머니가 그리워서 더 울음이 났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내 편도 되어주시고 가끔은 친정에 가서 쉬기도 했을 텐데. 오빠는 멀리 있어서 연락하기도 어려웠고요.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칼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엄지손가락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일을 계속했지만 쓰라렸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젊은 시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일하던 그 시절 말이죠. 그때 나도 꿈이 있었고 내 인생이 있었습니다. 해외여행도 가고 싶었고 대학원 진학도 생각했었어요. 결혼하면서 모든 걸 포기했는데 그 대가가 이런 건가요? 명절마다 부엌에서만 살아야 하는 건가요? 밤 9시가 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물집이 잡힌 손을 바라보는데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손목은 뻐근하고 어깨는 돌덩이가 올라앉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차라리 내가 다쳤으면 좋겠다. 그럼 쉴 수 있을 텐데. 팔이라도 다쳤으면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려서 잠이 안 왔어요. 휴대폰을 켜고 무심코 인터넷을 보는데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극 소품 전문점 가짜 깁스로 연기 연습하세요.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호기심에 클릭해 봤더니 정말 진짜 같은 팔 깁스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연극이나 영화 소품으로 쓴다는 거였죠. 리뷰를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진짜 같아서 병원 직원도 속았어요. 연기 수업에서 쓰는데 완전 리얼해요. 무게감까지 진짜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후기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한 리뷰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 안 도와줘서 장난으로 차고 있었는데 진짜 다친 줄 알고 설거지까지 해줬어요. 그 글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야. 내일 이걸 차고 시댁에 간다면? 상상해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머, 어쩌다 다쳤니? 라고 놀라시는 모습, 시누이들이 옳게 쉬어라고 말하는 모습, 남편이 대신 일하는 모습. 아니다. 그럴 순 없다고 생각하며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쉬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국 나는 작은 거짓말을 준비하게 되었다. 추석 당일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와 다른 것은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놓인 택배 상자를 바라봤어요. 어제 밤늦게 도착한 그 물건이 들어있는 상자 말입니다. 손끝이 떨리면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얀 깁스가 나타났어요.
생각보다 무거웠고 촉감도 진짜 깁스 같았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재질이 손바닥에 닿는 느낌이 묘하게 생생했어요. 정말 이걸 차고 시댁에 간다고? 거울 앞에 서서 깁스를 팔에 끼워 봤습니다. 벨크로로 고정하는 방식이라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니 정말 다친 사람 같았습니다. 오른팔이 구부러진 채로 고정되어 있고 무게감 때문에 어깨도 자연스럽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진짜 이래도 되는 건가? 이건 거짓말인데.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해방감 같은 것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으로 명절날 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죠. 옷을 입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깁스 때문에 오른팔을 넣기가 어려워서 크고 여유 있는 옷을 선택했어요. 평소에는 명절날에도 일하기 편한 검은색 옷만 입었는데 오늘은 왜인지 조금 더 예쁜 옷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짜 깁스의 무게가 계속 느껴졌어요. 걸을 때마다 팔이 흔들리지 않게 조심해야 했고 자연스럽게 다친 척해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이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이 어디 다치셨어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네. 계단에서 넘어져서요라고 대답하면서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면 정말 끝까지 해야 하는 거야. 그래도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평상시처럼 늦었네라고 말씀하시려다가 제 팔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그게 뭐니? 어디 다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이렇게 놀라실 줄 몰랐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일만 시키셨는데 말이죠. 어제 저녁에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병원에서 깁스를 하라고 해서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팔을 자세히 보시더니 혀를 차셨어요. 어쩌면 좋니? 오늘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일을 시키실 건 아니겠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오늘은 일 못하겠네. 어서 들어와서 쉬어라.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시누이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제 깁스를 보고 모두 놀라더라고요. 어머, 올케 어쩌다 다쳤어? 아이고, 아프겠다. 오늘 일은 어떡해요? 시누이들의 관심이 온통 저에게 쏠렸습니다. 평소에는 인사만 하고 끝이었는데 이렇게 걱정해주니 신기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친 사람이 뭘 하겠어. 오늘은 우리가 해야지. 그리고 저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꿈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 것이 이렇게 새로운 경험일 줄 몰랐어요. 명절에 거실에 앉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항상 부엌에서만 있었는데 말이죠. 시누이들이 부엌에서 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비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지글지글 전 부치는 소리. 평소에는 제가 혼자 내던 소리들이었어요. 오늘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남편도 평소와 달랐어요. 왜 그런 걸 안 말했어? 혼자 병원에 갔다고? 하면서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아파도 관심도 없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제 팔을 쳐다보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들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혼자 차렸던 상을 시누이들이 준비했어요. 저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편했어요. 옳게 먹어. 시누이가 밥까지 떠서 주었습니다. 왼손으로만 먹어야 한다며 걱정해주기까지 했어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식사 후에도 저는 계속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이 설거지를 하고 저녁 준비까지 하는 걸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나만 바보같이 혼자 다 했던 거야. 오후 4시쯤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깁스 때문에 옷을 여미기가 어려웠어요. 시어머니 방 안 화장실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허락을 구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그래, 안쪽 화장실 써라. 편하게. 시어머니는 친절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잠그고 깁스를 잠깐 벗어보고 싶었어요. 하루 종일 차고 있으니까 팔이 답답했거든요. 벨크로를 풀고 깁스를 벗어보니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문은 잠가놨지만 밖에서 뭔가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라서 급하게 깁스를 다시 차려고 했는데, 화장실 문틈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뭔가 보신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깁스를 다시 차고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방에 서 계셨는데 표정이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뭐 하고 있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화장실 다녀왔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오셨습니다. 그 팔 좀 보자. 갑자기 제 팔을 만지려고 하셨어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아픈가? 시어머니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뭔가 의심하고 계신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건드리면 아파서요. 변명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제 팔을 주시하셨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제 팔을 확 잡으셨습니다. 잠깐만. 깜짝 놀라서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벨크로가 살짝 벌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깁스 가장자리를 만져보시더니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게 뭐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가짜잖아. 이게 진짜 깁스가 아니잖아.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어요. 그 소리에 거실에 있던 식구들이 모두 몰려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거야? 가짜 깁스를 차고? 시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셨어요. 시누이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헐, 진짜요? 가짜였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서 있기만 했어요. 여보, 이게 무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더욱 격해지셨어요. 지금까지 착한 며느리인 척하더니 이런 짓을 하다니. 우리가 얼마나 바보같이 당했는지 알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무릎이 꺾여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죄송하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일을 안 하고 싶었어? 그게 아니에요.
저도 너무 말을 하려 했지만 눈물 때문에 말이 안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가 윽박 지르셨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들킬 줄 몰랐어요. 한순간의 해방감도 이제 모두 사라지고 더 큰 절망만 남았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야? 우리가 그렇게 싫었어? 시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저를 실망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터져나왔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일시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갑자기 제 입에서 나온 말에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명절에 한 번쯤은 쉬고 싶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갑자기 제 입에서 나온 말에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명절에 한 번쯤은 쉬고 싶었어요.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들도 남편도 모두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온몸이 떨렸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보다는 충격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한 번도 대든 적 없는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시원했어요.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드디어 했으니까요. 가슴 깊숙이 묻어뒀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한편에 서 있던 시누이들이 서로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거짓말한 건 정말 잘못한 일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명절이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 시어머니가 되물으셨어요. 그 말에 제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었어요. 네, 무서웠어요. 명절이 되면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일해야 하는 게 무서웠어요. 목이 메어서 말하기 힘들었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혀도 허리가 아파도 감기가 나도 그냥 참고 일만 해야 하는 게 무서웠어요. 시누이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상황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걸까요?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친정이 없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더 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오빠는 멀리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친정 어머니 역할도 해주실 줄 알았어요. 이 말을 하면서 결혼 초기가 떠올랐습니다. 23세 어린 나이에 홀로 시댁 문화에 적응해야 했던 그 시절 말이죠. 친정에서 챙겨주는 것도 없고 조언해주는 어머니도 없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명절부터 다른 며느리들과는 대우가 달랐어요. 첫 명절에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모든 일을 시키시면서 친정 엄마가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셨을 때 정말 서러웠어요. 그때를 생각하니 눈물이 더 났습니다. 23세 어린 며느리였던 제가 부엌에서 혼자 울던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어요.
다른 세댁들은 시어머니가 도와주거나 적어도 격려라도 해주시던데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목이 메어 말을 잇기 어려웠어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일꾼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결혼하면서 직장도 그만두고 제 꿈도 포기했어요. 대학원에 가고 싶었고 여행도 하고 싶었고 하지만 다 포기했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요. 이 말을 하면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졸업 후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하던 그 시절, 제게도 꿈과 야망이 있었어요. 유럽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고, 대학원 진학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걸 포기했죠. 명절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부엌에서만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임신했다고, 아이가 어리다고, 일이 바쁘다고 하면 배려해 주시면서 저는 왜 항상 혼자였을까요?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올케, 저희는 몰랐어요. 올케가 힘들어 하시는 줄,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들어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혼자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분노, 당황,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며느리의 진심을 듣고 계신 거였을 거예요. 작년 추석에 몸살이 심했을 때도 기억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어지러웠는데도 부엌에 서 있었잖아요. 그때 어머니께서 명절인데 어떻게 아프냐고 하셨을 때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온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머리가 지끈거렸는데도 전을 붙이고 있었던 제 모습이 말이죠. 다른 가족들은 따뜻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저만 혼자 뜨거운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첫째 며느리에게는 고생했다. 쉬어라고 하시고 저에게는 아직 젊으니까 더 할 수 있다고 하실 때마다 숨이 막혔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저도 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대하시는지 정말 서러웠어요. 신우이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줄 몰랐어요. 임신해서 면제받은 게 당연한 줄만 알았는데. 당연하죠. 임신하면 쉬어야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때 몸이 안 좋았어요. 유산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몸이 아팠는데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그 말에 집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쳤어요. 충격, 미안함, 그리고 후회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산?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되물으셨어요. 네. 결혼 초기에 2번이나 유산했어요. 하지만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다 말하고 싶었어요. 그때도 명절 준비를 다 했어요. 몸이 아파도 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아픔, 외로움, 서러움이 모두 떠올랐어요. 유산 후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었는데도 그걸 내색할 수 없었던 그 시절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왜 그런 걸 안 말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한테라도 말했으면.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았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명절이면 가족들과 술 마시느라 바쁘셨잖아요. 제가 부엌에서 뭘 하는지 관심도 없으셨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마 처음으로 자신의 무관심을 깨닫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저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친정이 없으니까 시댁이 진짜 가족이 되길 바랐어요. 그런데, 그런데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그냥 명절 때 일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제 말을 곱씹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느껴야 했는지 아세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명절마다 저만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을 보고 혼자 부엌에서 12시간씩 서 있고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수고했다, 고생했다는 말이라도 들었는데 저는 그런 말 한 번 못 들어봤어요. 오히려 더 할 수 있지 않겠냐, 젊으니까 괜찮다는 말만 들었거든요. 신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옳게,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알고 계셨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신우이는 친정딸이니까 손님 대접받는 게 당연하고 저는 며느리니까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 말에 신우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부인하고 싶었겠지만 사실이었으니까요. 가짜 깁스를 차고 온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명절에 쉬어보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셔봤는데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그때의 기분이 떠올랐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오늘 오후에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아, 명절이 이럴 수도 있구나. 가족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고 웃고 이런 게 명절이구나 하고요.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옳게, 저희가 너무 무신경했네. 당연한 일은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명절 음식도 다 같이 만들면 되는 일이고 설거지도 다 같이 하면 되는 일이에요. 왜 저 혼자 해야 하는지 이제는 모르겠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나도 그런 며느리였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모두에게 들렸어요. 어머니?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나도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께 그런 대접을 받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는 며느리가 다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래서 너한테도. 시어머니가 말을 멈추시고 먼 곳을 바라보셨어요. 아마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고 계신 것 같았어요. 나도 친정이 멀어서 명절 때 혼자 모든 걸 했어. 시누이들은 친정딸이라고 앉아만 있고 나는 부엌에서 혼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야 시어머니도 과거를 되돌아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자신도 똑같은 경험을 했으면서 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셨을까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였구나.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결국 똑같이 했네. 집안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공기였지만 정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둔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힘드셨으니까 며느리도 힘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신 건 아닐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힘든 일은 나눠서 해야 하는 거지 대물림되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맞는 말이야.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이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나도 모르게 너를 너무 혹독하게 대했구나.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친정이 없다고 해서 더 많은 일을 시킨 게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 이때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도 미안해. 정말 몰랐어. 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당신도 똑같았어요. 제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절이면 가족들과 술 마시고 TV 보고 제가 부엌에서 뭘 하는지 한 번도 와서 보지 않았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정말,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달라질게. 시누이들도 어색해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옳게, 미안해. 앞으로는 같이 할게. 몰랐다는 변명은 이제 그만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바뀌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아팠어요. 세월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앞으로는 바뀔 거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명절 일도 다 같이 나눠서 하자. 너 혼자 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정말 바뀔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굳어진 습관이 쉽게 바뀔까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았어요. 아직 어색하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적어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가짜 깁스를 벗어서 시어머니께 내밀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거짓말을 해서. 시어머니가 깁스를 받아보시더니 작은 웃음을 지으셨어요. 참, 이런 것도 있구나. 정말 진짜 같네. 그 웃음을 보고 제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지만 적어도 시작은 된 것 같았어요. 오늘을 계기로 정말 무언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가짜 깁스를 손에 들고 계시면서 작은 웃음을 지으셨을 때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차가웠던 공기가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얼어붙었던 강물이 봄볕에 녹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참, 이런 것도 있구나. 시어머니의 말씀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이런 짓까지 할 정도로 힘들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서운함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감, 그리고 뭔가 통했다는 느낌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서 제 앞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살림을 해오셨을 거친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내가 가족이 되고 싶어 했는데 나는 일꾼으로만 봤네.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로부터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질 거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명절 일도 다 함께 나눠서 하고 너도 가족으로서 쉴 권리가 있어. 남편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여보, 나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도울게.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신우이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옳게. 앞으로는 내가 먼저 나서서 할게. 형님도 미안하다는 인사를 했어요. 모두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뀔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시작은 된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정말로 충분했어요.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마음을 드디어 털어놓을 수 있었고 가족들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하셨어요. 이제 저녁 준비를 해야겠네. 다들 배고프겠어? 그러자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할게요. 남편도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나도 돕겠어요. 오늘은 남자들도 부엌일을 해야죠.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모든 가족이 함께 부엌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 말이에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도울게요.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게 정말 좋네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명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이 좁아서 서로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 소란스러움조차 따뜻했어요. 누군가는 나무를 묻히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고 누군가는 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옆에 서서 감자를 깎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일도 금방 끝나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그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정말 간단한 일이었는데 왜 이제서야 깨달은 걸까요? 저녁상을 차리고 나서 모두 함께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가족들과 함께 명절 식탁에 앉은 순간이었어요. 부엌에서 혼자 서서 먹던 그 시절이 아니라 정말로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앉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이제야 가족이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었어요. 드디어 이 집에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내가 더 챙길게. 모두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물론 당장 모든 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오랜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 이야기, 직장 이야기, 일상적인 대화들. 그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명절에 이런 대화를 나눠본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명절 일을 미리 계획을 세워보자. 누가 뭘 할지 정해놓고 말이야.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이 몰리는 일도 없을 거고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명절에는 모두가 쉬어야 하는 날이야. 일하는 날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 말이야.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도 이제야 명절의 진짜 의미를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할 때도 모두가 함께 했어요.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고 누군가는 닦고 누군가는 정리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어요. 이제야 알겠네. 남편이 말했어요.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면 쉽구나. 정말 그랬어요. 혼자서는 몇 시간 걸릴 일이 함께 하니까 1시간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밤늦게 시댁을 나설 때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배웅 나오셨어요. 그리고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어요. 보니까 용돈이었어요. 고생했어.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 받는 용돈이었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했어.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어.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정말 괜찮았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명절이 끝나면 항상 지치고 힘든 표정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비록 가짜 깁스라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되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어요. 다음 명절이 기대되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명절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도 사람이고 가족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지금 혼자 참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어 보세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가족이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니까요. 명절은 한 사람이 희생하는 날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분명히 그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니까요.